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남현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태원 참사 후 계속되고 있는 수사 관련 뉴스와 책임 공방,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관련 뉴스 등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에서는 뉴스오늘, 뉴스포커스, 뉴스투나잇을 중심으로 이민주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두고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월 8일 뉴스투나잇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참사에 이태원 파출소 소속 경찰들이 가장 먼저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펼쳤지만 추가적인 인력 지원 요청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지난해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영향을 미친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경찰법에 따르면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된 혼잡 교통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는 자치경찰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치경찰 출범 전까지는 경찰 생활안전과 경비 등 각 기능 조직의 일이었으나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부터는 자치경찰의 업무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자치경찰의 경우 사무관장 인력 외에는 독자 조직이 없고 지난해부터 새롭게 맡게 된 업무이다 보니 경험도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기자는 지적했습니다. 현장에서 지원이 필요해 기동대를 요청할 경우에도 지원될 가능성이 낮다는 일선경찰의 인터뷰도 덧붙였습니다. 관련 전문가는 자치경찰 도입으로 생긴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자치경찰 조직을 따로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동안 지방경찰청에 붙어있던 지방이 빠지게 되었는데요. 쉽게 말해 서울지방경찰청이라는 이름에서 서울경찰청이라는 이름으로 각 시도경찰청의 자치권이 강조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 조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었습니다. 국가경찰은 절도나 사기와 같은 일반 형사 사건을 비롯한 수사와 정보, 보안 등을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안전과 교통, 아동, 여성범죄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는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도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내용을 꾸준히 취재하고 보도해 왔습니다. 앞서 언급한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분리 등에 대한 내용은 모두 연합뉴스TV의 지난 보도를 통해 알게 된 내용입니다. 또한 본격 시행된 이해부터 줄곧 독자예산 운영이나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미흡하여 반쪽짜리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 역시 보도를 통해 전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보도하였다면 관련 내용이 더 의미 있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자치경찰제의 운영이 도마에 오른 만큼 지속적인 취재와 구체적인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큰 충격을 받은 가운데 이태원 주민들과 상인들의 트라우마도 적극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11월 7일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11월 7일 뉴스오늘에서는 매일을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벌어진 참사에 충격을 받은 주민들과 상인들의 이야기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태원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주민은 추모 공간을 매일 방문하여 애도하고 있다며 직접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기자는 이처럼 참사 현장이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삶을 이어가야 하는 터전이자 생계의 공간이기에 극복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는 이들이 해당 장소를 지나치며 재외상화를 겪기 때문에 좀 더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사고 현장을 지속 접하며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날 경우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불가피하게 매일 마주해야 하는 주민들과 상인들의 심리적 안정에 주목한 이번 보도는 자칫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분에 환기를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더 구체적인 후속 보도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수준에서 가능한 정보라도 전달하였다면 더 의미 있는 보도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트라우마 관리를 위한 심리상담센터 안내 등 간략한 정보 전달만으로도 더 풍부한 보도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사용된 자료화면에는 이태원 참사 재난심리지원상담소가 등장하고 있으나 별도의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지속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윤석열 대통령 순방 일정에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불허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는데요. 11월 11일 뉴스포커스 살펴보겠습니다. 12일 오전 11시 뉴스포커스에서는 김연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살펴보면 전용기 탑승 불허 결정이 편의를 제한한 것일 뿐 취재 제한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김연아 전 의원 역시 이것이 말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그동안 MBC의 취재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취재 제한이었으며 이러한 조치가 다소 감정적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MBC가 그간 보도해왔던 뉴스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사회 비판 보도를 전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언급하며 명백한 언론 탄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이슈와 관련하여 양측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전해드릴 수 있는 대담이었습니다.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인 만큼 양측 모두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들을 제시하여 의견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논쟁의 주요 논점들을 앵커가 적절한 시점에 잘 짚어주었다는 점도 대담의 질을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김연아 전 의원이 언급한 MBC 보도의 공정성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중요한 근거처럼 보이나 현재의 논점에서 다소 벗어난 이슈입니다. 언론의 공정성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만약 다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주의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용주 부대변인이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좀스럽다는 등의 감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이 역시 논쟁이 주요 논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두 입장 사이에서 앵커는 적절한 질문과 진행을 통해 주요 논점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포커스를 통해 논쟁의 양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뉴스센터 12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해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1일 오후 12시 뉴스센터 12에서는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동남아 순방기간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영희 부원장은 이번 논란으로 인하여 이태원 참사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이 관심사에서 멀어지게 되었으며 대통령 등 책임자들의 사과 역시 미루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보면 언론 탄압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으며 다른 언론사들에게도 그간의 취재 행보를 반추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책임자의 사과에 대한 문제는 이와 별개의 문제이며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이번 이슈로 묻혔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취재를 거부했다기보다는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이라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기 탑승을 불허함으로써 결국 취재 기회가 축소되었을 것이라는 부분에는 두 전문가 모두 공통의 의견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취재 불허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 외에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흥미로웠습니다. 예를 들어 국익을 위해 가는 순방이니만큼 다양한 언론사를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해석이나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언론 탄압 논란의 구체적인 사례 등이 이어졌는데요.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해당 이슈를 이해하고 논점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일 수 있다면 현재 대부분의 자문위원이나 전문가가 정치적인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종근 시사평론가가 기자 출신으로서 전용기 불허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취재 제약을 설명했던 것처럼 기자 출신 등 언론 전문가의 시각에서 현재 논의될 수 있는 논점들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서강대학교 박수빈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수빈 학생,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했나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12시 40분에 방송되는 풍경여지도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풍경 여지도에서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항구 도시 목포로 떠납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목포가 1897년 개항 후 전국 4대 항구라 불리며 번성했다는 말과 함께 시작됩니다. 다양한 배들이 분주히 오가고 짭짤한 바다 내음이 풍겨오는 목포항과 사막도 일대가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고 합니다. 가을 낭만은 물론 항구 도시만의 특색까지 느낄 수 있는 목포 항구축제가 3년 만에 재개되었다고 하는데요. 과거 바다 위에서 열렸던 생선시장인 파시를 주제로 하는 국내 유일의 항구축제라고 합니다. 축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퍼레이드가 시작되고 해군 군악대의 경쾌한 연주가 사람들의 흥을 돋우었는데요. 전통 의상을 착용한 다문화 가정의 행렬 속에서 날아오를 듯 꿈틀거리는 용에 시선을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축제는 밤이 되면서 분위기가 한층 달아오른다는데요.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행사장 한쪽이 북적입니다. 파시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진행된 수산물 선상 경매 현장도 보여줍니다. 전문 경매사의 진행으로 일반인의 참여 열기도 뜨겁다고 합니다. 이 축제의 백미는 바로 배들이 출항하고 만선을 염원하는 화려한 불꽃놀이라고 하는데요. 불야성을 이룬 항구에서 목포의 멋과 낭만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목포에 있는 많은 전통시장 중에서도 청우시장은 싱싱한 제철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역사가 25년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고 구수한 사투리까지 곳곳에서 들려와 활기가 넘친다고 합니다. 가을에 가장 맛있다는 갈치도 목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특산물이라고 하는데요. 먹갈치는 그물로 잡기 때문에 상처가 나서 색이 거먹게 변하고 문갈치는 낚시로 잡기 때문에 상태가 보관돼 은색이 난다고 합니다. 또 먹갈치는 그물로 대량으로 잡기 때문에 생선 가격이 싸고 서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목포 바다를 입안 가득 품을 수 있는 제철 낙지를 보여줍니다. 목포 인근 바다에서 직접 잡아올린 생물 낙지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영양분을 축적해 놓아 쫄깃한 식감을 자랑한다는데요. 쫄깃한 낙지볶음에 바삭한 갈치구이와 칼칼한 갈치조림까지 목포가 자랑하는 제철 해산물 요리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바다향을 몸속 가득 채워볼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고화도입니다. 목포항과 마주보고 있는 작지만 큰 의미를 지닌 섬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최장 길이의 해상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눈부신 바다 전경까지 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화도 뒤에 보이는 산이 유달리 아름다워 유달산이라고 불린다는데요. 그 유달산이 아주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다고 해서 고화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고화도 정상에는 5층 높이의 전망대가 있다는데요. 높이 24m의 전망대는 이순신 장군의 판옥선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화도는 명량대첩에서 승리한 이순신 장군이 전력을 재정비한 곳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곳에는 충무공 이순신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사당도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전경만큼이나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닌 보물 같은 섬이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목포의 두 번째 영상에서는 시간이 멈춘 거리,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갔다고 합니다. 목포역과 목포항을 중심으로 자리한 원도심 지역은 개항 이후의 역사를 모두 품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최초로 공간 단위 문화재에 등록된 곳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근대역사관은 한때 일본 영사관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시관을 들어서면 개항 직후 목포의 모습을 모형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과 닮은 듯 다른 일제강점기 당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또한 다양한 역사적 순간들을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시관 뒤편에는 일제가 공습을 대비하기 위해 만든 방공호가 있는데요. 방공호 안에는 당시 강제 동원됐던 조선인과 일본인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어 보고 있으면 마음이 숙연해진다고 합니다. 개항을 통해 전국 4대 항으로 불리며 번성했지만 그래서 더 힘든 수탈의 시기를 거쳤다고 합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과 일본 자본에 맞서 민족 자본으로 설립된 은행이자 현재 목포에 남아있는 유일한 근대 금융 건축물인 옛 호남은행 건물까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말이 이토록 어울리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원도심 거리를 걷다 보면 1980년대 감성을 간직한 서산동 시화골목에 닿을 수 있다는데요.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서산동은 일제강점기에 면실류를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로 비누를 팔던 조선인 근로자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고달픈 삶을 닮은 골목길이 지금은 알록달록한 벽화와 시화로 수놓아져 있어 많은 이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골목 입구에 위치한 가게는 옛날 영화에도 등장하며 놓쳐서는 안 될 명소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멋에 이어 이제 목포의 맛에 취할 차례라고 하는데요. 과거 남도 사람들의 끼니를 해결해주던 병원은 임금님 수라상에도 오르던 별미라고 합니다. 두툼하고 육질이 단단해 회로 즐기기 좋다고 하는데요. 쫄깃한 병어회와 달짝지근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병어조림까지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병어의 다양한 식감에 흠뻑 취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밤바다를 가까이서 즐기고 싶다면 유람선을 타보는 것도 좋다는데요. 가을밤을 가르며 바다 위를 거침없이 달리며 보는 황홀한 목포 전경에 가슴마저 설렌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람선 탑승의 백미는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사막도로 향하기 전 펼쳐지는 불꽃축제입니다. 형형색색 불꽃들이 황홀한 불빛으로 물든 목포 야경과 함께 밤바다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데요. 근대문화유산을 간직한 항구 도시에서 시간을 거슬러 추억을 더듬어보고 바다의 절경을 한눈에 품어보고 먹갈치의 두툼한 살점을 입안 가득 품어보고 밤바다의 낭만에 빠져볼 수 있는 전라남도 목포에서의 풍요로운 여정을 마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 내용 잘 봤습니다. 이 풍경의 지도는 저도 평소 즐겨보는 제작 프로그램인데요.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고향의 맛과 멋을 시원한 화면과 함께 전해주는 이 힐링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박수빈 학생 이번 목포편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목포 항구축제와 유람선 탑승의 백미가 불꽃놀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동안 여의도 불꽃축제 같은 큰 축제의 불꽃놀이가 유명했었는데 목포의 항구축제와 유람선의 불꽃놀이도 많이 알려져서 가족과 친구 또는 연인이 방문해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박수빈 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공식 애도 기간이 종료된 후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논란과 의문이 계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이태원 참사 이후 진상조사와 책임 공방 등 다양한 관련 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이성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참사 당일 총체적인 대응 부실과 관련 기관의 안이한 조처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참사 관련 수사 내용과 의혹 등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직후 진상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에 대해서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참사 당일에 부실하고 안이한 조처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참사 초기에는 언론이 취재를 통해 파악한 정보들이 먼저 공개되기 시작했는데요. 문화일보는 서울경찰청장이 사고 사실을 발생 후 1시간 21분이 지나 인지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경찰 보고가 아닌 소방 보고를 바탕으로 사고 상황을 인지했다는 점을 11월 2일에 단독 보도했습니다. 사건 당시 관할 경찰서에서 경찰청을 거쳐 행안부까지 이어지는 경찰 보고 지휘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 것입니다. 참사 관련 수사 내용은 주로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활동을 중심으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SBS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해서 85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는 사실을 지난 4일 보도했고, KBS는 6일 특수본이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사고 당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시간가량 관용차를 타느라 현장에 늦게 도착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정부 회의와 관련 자료를 출처로 하는 보도도 이어졌는데요. 한겨레는 참사 당일 소방당국이 용산구청 상황실로 신고 사실을 전달한 지 20여 분 뒤에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사를 인지했다는 점을 이태원 참사 중앙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즉 중대본 브리핑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국가안전 시스템 점검 회의가 개최된 이후에 참사의 책임을 둘러싼 논쟁도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겨레는 이날 회의에 대해 경찰만 때린 윤 대통령이란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8일 특수본은 경찰청장실 등 55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의혹과 논란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특수본이 지난 7일 용산경찰서 간부를 참사 뒤에 인파밀집 경고 보고서 삭제 혐의로 입건했다는 사실을 보도했고, 한국일보는 해당 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삭제를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건으로 입건된 용산서 간부가 지난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특수본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경찰 내부망의 글들을 토대로 특수본이 사고의 근본적 원인과 부실했던 지휘체계의 규명보다는 지역적인 사안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외에도 KBS가 경찰 지휘 무전 기록을 근거로 보도한 당시 현장 대응의 부실과 지휘 및 보도 체계의 혼란, 채널A와 YTN이 보도한 용산구청장의 현장 점검에 대한 거짓말, 한겨레가 보도한 용산보건소장의 책임 회피, 파이낸셜 뉴스가 보도한 용산소방서의 대처 미흡 논란 등을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참사 이후로 다수의 언론들은 접근 가능한 정보의 범위 안에서 수사 내용과 관련 의혹들을 보도하고 있었는데요. 아직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또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꼬리 자르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등에서 총체적인 진상 규명의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참사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뜨겁습니다. 정부의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질지, 또 국정조사 실수 여부까지 여야가 모두 사안에 대해서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 정치권의 책임 공방에 대해서 언론은 또 어떻게 다루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정치권의 책임 공방은 국가 애도 기간 이후에 본격화되었는데요. KBS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국무총리 경질,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여당의 반발도 이어졌는데요. 한겨레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이에 대해서 여야의 책임 공방전으로 격화하고 있다라고 보도했고요. YTN도 여당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야당에서는 책임과 경질과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면서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야 간의 책임 공방은 일련의 정치 일정들과 맞물리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통령실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대통령실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은혜 홍보수석 비서관의 메모 논란으로 여야 간의 날선 대립이 나타났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세계일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대상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를 촉구한 것과 이에 대해서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반발한 점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여야 간의 대립은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더 거칠어졌습니다. 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은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자리에서 국정조사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 입장을, 민주당은 24일에 본회의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렇듯 정치권의 책임 공방은 주로 여야 정치인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기사화되고 있는데요. 예산안 처리 등 남아있는 정치 일정들이 이어질 것이란 점에서 앞으로도 유사한 보도들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사고 이후에 관련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또 꼬리 자르기 이런 논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 규명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도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높은데요. 언론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심층 보도 있었는지요? 네, 다수의 언론에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국내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하는 보도를 통해서 주로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일본 효고현 압사 사고의 조사위원이었던 무로자키 교수의 발언을 통해 다수의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었다면 군중을 유도하는 경찰의 경비 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겨레는 또 다른 기사에서 재난 역사 전문가 놀스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대형 압사 사고의 세 가지 공통적인 원인으로 공간의 구조적인 위험, 불충분한 공권력, 그리고 위험 상황을 대비하는 행정당국의 사전 대비 부재를 제시했습니다. 경향신문도 영국 에드윈 갈레아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선 잘 짜여진 행사 계획과 군중의 흐름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군중 행동 심리 전문가 클리퍼드 스토트 교수의 발언을 통해서 사람이 붐비는 지역에 대한 위험의 식별과 공간의 재설계 등 대비책 마련의 기회를 놓친 것, 또 군중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한 적절한 통제가 부족했던 점 등을 주요한 원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참사 이후 재발 방지와 관련된 보도에서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철저한 진상 규명 자체를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노력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아일보는 영국의 1989년 힐즈버리 참사 생존자로서 재난관리 전문가가 된 에어 박사가 이태원 참사와 힐즈버리 참사의 공통점은 예측 가능했고 예방 가능했다는 점이라는 발언을 인용 보도하면서 진상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자세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서 발생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교훈을 남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겨레도 이 참사에 대해서 영국이 참사가 벌어진 지 23년 만에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보고서가 발간된 사례를 제시하면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번 참사를 주제로 한 전문가 4인의 좌담회를 다룬 특집 기사에서 위험 징후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 조치의 부재, 관련 매뉴얼이 실무에서 작동하지 않은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들을 통해 단순한 책임 돌리기를 넘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실패의 지점들을 확인하는 노력들이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책임 공방, 단순히 그저 정쟁에 그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언론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본질이 흐려지지 않게 하려면 언론의 역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비평을 준비하기 위해서 관련 보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난 며칠 사이에 엄청난 양의 보도가 쏟아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비카인즈를 통해서 참사 이후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보도를 검색했는데요. 그 양이 2만 6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분명 그 안에는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회 회복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담고 있는 좋은 기사도 있었지만 선정적인 발언과 정보들을 단순 중계하고 나열하는 기사들도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평을 위해 좋은 기사를 찾아보는 작업이 너무나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선정적인 중계식 보도가 양적으로 과잉인 상황에서 자극적인 정치 공방 중심의 논쟁 보도와 같은 노이즈들로 인해 실제 우리 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지점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주목해야 될 뉴스들이 오히려 주목받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에서는 차분하게 사안의 본질에 집중하는 보도를 끈질기게 이어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충분히 규명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치지 않도록 끈질기게 사안의 본질에 주목할 수 있도록 언론과 시청자 공동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이성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